그 한국의 식량 자급 자족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쌀은 얼마나 될까요? 쌀은 자급 자족 100% 된다고 생각해요. 100%좀 못 됩니다. 한때는 100%좀 넘은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쌀 자급률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밀가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밀 생산이 주가 아니다 보니 1%입니다. 저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이라는 데서 연구원으로 인권과 환경 쪽, 그 농민의 권리 이쪽 분야로 옷 브랜드가 어딘지 관심 있잖아요. 신발 브랜드 관심 있잖아요. 뭐 가방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먹는 것에 대한 브랜드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형마트에서 사면 되고 정말로 지금 같으면은 내년에 농사를 지을 의욕조차도 없을 정도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힘겨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모른 체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경북 상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여성 농민입니다. 농사 지은 지는 29년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00평 조금 넘는데 다 유기농입니다. 일단 저희들 주 소득원은 벼농사고요. 그 다음에 뭐 고추, 생강, 양파, 그 다음에 집에 먹는 거 뭐 다양하게 농사 다 짓습니다. 저는 원래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뭐 잘 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알이 배추 농사가 뭐 잘 됐다는 거는 배추 알이 좀 꼭꼭 차야 되는데 저는 많이 안 찼어요. 특히 이 토종 배추는 알이 많이 안 찼어요. 이 정도입니다, 배추가. 배추를 심어야 될 시기보다 조금 늦게 심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장마 끝나고 땅이 어느 정도 땅을 말려서 배추를 이제 모종을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알이 좀 많이 못 찼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먹거리는 더 많이 어느 정도 한 50%나 60% 정도 생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후위기로 인한 악화로 인해서 생산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15%에서 25%로. 이제 말복이 지나면은 이제 무를 심어 왔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때 심으면은 무 씨가 발화가 안 돼요. 좀 추워가지고 벌레 같은 것들이 얼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갖고 원래 병충해가 엄청 심했어요. 거의 뭐 한 30년 만에 최고 흉년일걸요, 원래? 정부 통계는 한 뭐 5% 정도 감소했다라고 통계는 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은 한 20% 이렇게 넘어가게 12,000평 정도 쌀농사를 짓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수확량이 한 30% 정도 줄었어요. 쌀값이 예년에 비해서 한 뭐 20% 이상 오른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소비자들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쌀값이 올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시장은 다 개방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일단 딱 수출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급률이 굉장히 취약해요. 곡물 중에서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을 보게 되면은 22%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료를 제외하고 그냥 사람들이 먹는 곡물의 양 이것만 보면은 40% 넘어서로 올라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5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그런 자급률 속에서 기후위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자급률도 높이고 이 자급률을 높이는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이 중요한 게 이 토양이 우리가 농사 짓는 이 토양이 탄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배출되어 있는 탄소를 우리가 토양에 흡수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면
소농이 기후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소농이 지구를 식힐 수 있다라는. 농업에서의 가장 큰 탄소 배출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적인 농업 생산 방식이거든요. 대형 농기계 이용하는 거, 공장에서 만드는 화학비료, 화학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거, 그런 어떤 산업농이 그런 방식으로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농기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화학 농약 안 하는 거, 그리고 뭐 비닐 같은 거 안 쓰는 문제. 다양한 토종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또 하나의 우리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농부가 될 수 있는 방안, 기후농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는데요. 바다에 있는 탄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합한 양보다 흙이 품고 있는 탄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흙을 채워서 흙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농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소비자의 언어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도시의 유일한 사람들이 도시농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소농들의 이 건강한 농사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 농산물이 이렇게 자란 모습만 봐도, 이 형태만 봐도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를 유추하게 돼요. 선생님, 얘는 먹어봤는데 좀 질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납득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맛을 음미하게 해주는 역할을 도시농부들이 하거든요. 도시와 시골을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인들도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횡성에 사시는 농부들 중에서 중소농이 농산물을 팔 곳을 갖다가 찾아주고, 또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작업하면서 소농이 지속돼야지만이 토종경제가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훨씬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농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소농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그 기존에 방출됐던 것들을 다시 흡수시킬 수 있도록 지구가 그런 역할을 어디에서 하느냐? 땅에서 하는 거고, 숲에서 하는 거고, 바다에서 하는 거죠. 가장 크게는 땅과 숲인데 누가 여기서 일합니까? 지금 올해와 같은 이런 기후 위기는 농민들한테는 자연 재해예요. 자연 재난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자초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대비를 못 해갖고 그런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흡수력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생산적인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분야의 산업을 혹은 생산 방식을 살려내도록 정부가 정책을 전환시키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 주는 것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농민이 지금 한 240만 명 정도, 많지 않은 농민인데, 그리고 또 50% 이상의 고령농이잖아요.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무관심하고 이런 농민들의 생존 자체를 농민 개개인한테 맡긴다라면 저는 10년 뒤에는 농촌은 없고 농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